우리 오늘부터 각방 써요. 당신하고 맞는 게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집 나가. 정 떨어졌다는 거잖아. 이 집은 내 거니까 당신이 나가면 돼. 그날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이철수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40에 가까이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낯설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굵어진 것도, 목 뒤에 흰 머리가 늘어난 것도 그날 처음 알아챘어요. 그동안은 볼겨를이 없이 아이들 학교 보내랴, 밥 차리랴, 장 보러 다니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살았어요. 이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어요. 주말에도 회사 서류를 들고 와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같은 시간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이철수가 퇴직한 건 그가 63살 되던 해였어요. 35년을 다닌 회사를 나오던 날 이철수는 빈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케이크도 없었고 꽃다발도 없었어요. 그냥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돌아온 것처럼 구두를 벗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고개만 돌렸어요. 수고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이철수도 별말 없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그게 그날의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이철수가 하루 종일 집안에 있게 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오래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공간에서 마주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깨달았어요. 우리는 닮은 점이 거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뭐든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는 게 좋았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철수는 달랐어요. 혼자 판단하고 나서 통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의가 아니라 결론이 먼저였어요. 제 의견을 물어보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드라마 보는 시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철수는 아침부터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만 봤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앉아 있자니 제 집에서 제가 피하는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 소리가 집 안 구석구석을 채우는 게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잔소리도 시작됐어요. 아침 식탁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너무 짜. 다음날 싱겁게 끓였더니 맛이 없다고 했어요. 이틀 연속 미역국을 끓인 날은 대놓고 투덜댔습니다. 왜 맨날 같은 거야? 시장에서 돌아오면 거기서 얼마나 있다 왔어 하고 물었어요. 누구를 만났느냐고 캐물었습니다. 대답이 조금 늦으면 표정이 굳었어요.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말을 거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의심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동네 친구 김영자 씨와 카페에 다녀온 날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말이 날아왔습니다. 그 사람 남편 사업 망했다던데 왜 자꾸 만나?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친구를 만나는데 남편 사업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리면 누구냐고 물었어요. 대답하고 나서도 표정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랬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바빠서 몰랐던 걸까? 거실 커튼 이야기는 제 오래된 바람이었어요. 낡아서 색이 바랜 베이지 커튼을 몇 년째 봐왔습니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커튼 좀 바꿀까요? 오래됐잖아요. 이철수는 텔레비전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돈 아깝다. 대화가 끝났어요. 봄에 경주라도 다녀오자고 했더니 괜히 나가서 돈 쓰지 말고 집에 있어 한마디로 잘렸습니다.
제 말이 입 밖에 나오기 무섭게 잘려나가는 일이 쌓이고 또 쌓였어요. 반찬이야 조절하면 그만이고 소리야 익숙해지면 그만이지만 내 의견이 아무 무게도 없다는 느낌은 달랐습니다. 40해를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무시된다는 게 서러웠어요. 뭐 하나 같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그냥 밥 해주는 사람인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텔레비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저는 참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TV 소리 좀 조금만 줄여줘요. 이철수가 리모컨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불만이 아니에요. 우리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하루 종일 이렇게 부딪히느니. 이철수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평생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제 각방 씁시다. 속마음은 달랐어요. 각방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쯤은 왜 그런 생각을 했어 하고 붙잡아 주길 바랐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철수는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나가. 집은 내 명의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철수는 덧붙였습니다. 각방 쓰느니 그냥 집 나가면 되지. 정 떨어졌다는 거잖아.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새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서러움도 밀려왔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흰 창살처럼 천장에 드리웠어요. 저는 그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살아온 걸까요? 40해를 함께 살았는데 저는 지금 이 집에서 어디에 있는 걸까?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서 있던 자리가 흔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철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을 떠먹고 밥을 씹고 텔레비전 뉴스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어젯밤 그 말들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더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화가 남아있으면 싸울 수라도 있는데 이 사람 눈에는 어젯밤이 아예 지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제 나가라는 말 진심이에요? 이철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진심이야. 정 떨어졌다는데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 그 말이 어젯밤보다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적어도 어젯밤엔 감정이라도 있었는데 아침 햇빛 아래서 덤덤하게 내뱉는 그 말은 달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못 이기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속옷과 양말을 꺼내 차곡차곡 쌓았어요. 여행 가방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도 없었고 이 집을 완전히 등질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잠시 숨 좀 쉬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겨울 스웨터 2장 갈아입을 옷 몇 벌, 세면도구, 혈압약.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철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가방을 끌고 나와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소파 등받이 너머로 이철수의 뒤통수만 보였습니다. 뭔가 한마디라도 해주길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가방이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40해를 살았는데 이렇게 가벼운 가방 하나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한테는 끝내 말하지 않았어요. 큰아이는 인천에 살고 작은아이는 대전에 삽니다. 아이들한테 아버지 흉을 보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그 말을 소리내어 하는 게 창피했습니다. 이 나이에 남편한테 쫓겨났다는 말을 어떻게 꺼냅니까? 부동산에 들러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젊은 직원이 이것저것 보여줬는데 저는 그냥 제일 가깝고 제일 싼 곳으로 달라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가방을 끌고 올라가다가 2번 멈춰 숨을 골랐어요. 문을 열었을 때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맞은편 빌라 외벽이 바로 보였어요. 좁고 낡고 어두웠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없었고 누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조용함이 처음엔 허전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밥을 해먹는 것도 달랐어요. 국을 끓이려다가 혼자인데 많이 끓여봐야 버린다 싶어 작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짜다고 할 사람도 없고 싱겁다고 할 사람도 없었어요. 설거지가 금세 끝났습니다. 그릇 2개, 냄비 하나. 이렇게 적은 설거지는 결혼하고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내 일상이었던 적이 있었나? 처음 며칠은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괜히 이철수가 생각났습니다. 밉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이철수 생각이 먼저가 났어요. 밥은 챙겨 먹는지, 빨래는 제대로 하는지, 약은 제때 먹는지, 쫓겨나다시피 나온 사람이 그 사람 걱정을 하다니. 사람 마음이란 게 그게 참 묘했습니다. 이철수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 번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이철수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라는 것도 아니고 미안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게 편하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난 어느 오후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어요. 이철수의 오랜 친구 박만수 씨였습니다. 박만수 씨가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요즘 형님 혼자 계시죠? 집에 사람이 자주 들락날락하던데.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넘겼습니다. 뭐 아는 분이라도 드나드나 보다 하고요. 그런데 마트를 나와 걷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을 드나든다는 건지 괜한 상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긴 건지 아니면 제가 없는 사이 누군가를 불러들인 건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냥 모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가봐야 할까요? 원룸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저는 그 집 열쇠를 아직 가방 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이철수는 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저도 두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열쇠가 지금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열쇠 하나가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가방 속 열쇠를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했어요. 가보고 싶다가도 가서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쫓겨난 집에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자존심이 없는 건지 아닌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러면서도 박만수 씨가 했던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사람이 들락날락한다는 그 말.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밤이 되면 그 말이 다시 커졌어요. 결국 보름째 되는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쥐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코트를 걸쳤어요.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면 중간에 마음이 바뀔 것 같았습니다. 걷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스쳤어요. 문을 열었을 때 이철수가 멀쩡히 앉아 있으면 뭐라고 할까? 혹시 누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아무도 없고 집만 텅 비어 있으면 어떤 장면이 펼쳐지더라도 당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냥 보고 오자, 눈으로 보고 오자, 그것만 생각했어요. 아파트 앞에 서자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생각보다 많이 여위었습니다. 보름 사이에 이렇게 됐나 싶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벨을 누를까 하다가 그냥 열쇠를 꽂았어요. 들어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벨을 누르는 게 왠지 더 서러웠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냄새가 먼저였어요. 음식 냄새가 가라앉고 그 위에 먼지 냄새가 내려앉은 오래된 공기였습니다. 저는 한 발짝 들어서다가 멈췄어요. 거실이 엉망이었습니다. 소파 위에 빨래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어요. 다려지지 않은 셔츠, 뒤집어진 양말, 수건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그릇 위에 그릇, 냄비 안에 숟가락. 바닥은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보름 사이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눈에 들어온 건 안방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제 화장대가 있던 자리에 낯선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언제 들여온 건지 모를 작은 화분 3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진이 없었어요. 결혼사진, 아이들 어릴 때 찍은 가족사진, 제가 서랍장 위에 올려뒀던 사진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작은 접이식 침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내 자리가 없어졌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화보다 이상한 감각이 먼저였습니다. 지워졌다는 느낌, 냉정한 인간, 독한 인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이 집에 내가 있었다는 흔적이 이렇게 쉽게 치워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 한 장, 화장대 하나가 다였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 제가 이 집에서 살았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안쪽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가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제 눈앞에 보인 건 상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철수가 이불도 제대로 덮지 못한 채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뺨이 꺼져 있었고 입술이 말라 있었어요. 방 안에는 약봉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이철수가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었어요. 정 떨어진 사람한테 왜 왔어? 그 한마디가 힘없이 떨어졌어요. 성난 것도 아니고 반가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운이 없었어요. 저는 화가 나려 했습니다. 집 나가라던 사람 아닙니까? 나가라 해놓고 연락 한 번 없었던 사람. 그런데 막상 그 모습을 보니 화보다 먼저 다른 것이 올라왔어요. 연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혼자 이러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감기 몸살이 오래가 폐렴 초기 진단까지 받은 것이었습니다. 혼자 병원에 다니며 약만 타왔다고 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집은 그 사이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주방으로 갔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냄비를 씻고 행주로 싱크대를 닦았어요. 바닥을 쓸고 소파 위 빨래를 개어 방으로 들여놓고 이불을 털었습니다. 약봉지를 모아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언제 먹어야 하는지 종이에 적어 침대 옆에 붙여뒀어요.
이철수는 그런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2개, 시든 대파, 된장 조금. 그걸로 죽을 끓였습니다. 오래 끓이면서 저는 속으로 이것저것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아프다는 걸 알았으면 진작 왔을 텐데. 아니, 그래도 먼저 연락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밉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 2가지 감정이 섞여서 어느 쪽이 더 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철수가 천천히 받아들었어요. 몇 술 떠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그날은 내가 심했다. 그 말이 그렇게 늦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끓여 따뜻한 차를 내밀었어요. 이철수가 2 손으로 잔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집이 아니더라.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쉽게 풀어지지 않았어요. 이 말 한마디가 뭘 바꾸는 건지, 이 사람이 정말 달라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각방 쓰자고 한 겁니다. 나가라는 말까지 들을 줄은 몰랐어요. 이철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차잔만 내려다봤어요. 그날 저는 저녁까지 챙겨주고 돌아왔습니다. 원룸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어요. 이걸로 뭔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아픈 사람 밥 한 끼 챙겨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는 발걸음이 보름 전 그 집을 떠나던 발걸음과 달랐어요. 뭔가 작은 것이 풀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더 단단하게 묶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어떤 마음인지 저도 아직 잘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다시 돌아가더라도 예전과 똑같이는 살지 않겠다는 것을. 그 마음만큼은 분명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틀에 한 번꼴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딱히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전에 장을 보고 그 집 앞을 지나다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밥만 해놓고 돌아왔어요. 이철수가 다 나을 때까지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철수가 다 나은 뒤에도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가보니 이철수가 주방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라면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옆에 서서 냄비를 내려다봤습니다. 물 더 넣어야 해요. 이철수가 머쓱한 표정으로 물을 더 부었어요. 묘한 시간이었어요. 싸웠던 것도 쫓겨난 것도 그 사이 보름이 지난 것도 잠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라면 그릇을 마주 들고 식탁에 앉았어요. 이철수가 한 젓가락 먹더니 말했습니다. 이렇게 끓이는 거였어.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웃으면 안 된다 싶었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원룸에 혼자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열어보니 아래층 사는 박순자 씨였습니다. 7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이사 온 뒤로 복도에서 한두 번 마주친 적은 있어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어요. 손에 작은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물 무쳤는데 혼자 먹기엔 많아서요. 저는 얼떨결에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순자 씨는 좁은 원룸을 한번 둘러보고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차를 끓이는 사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순자 씨도 혼자 사는 지 5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갔다고요. 처음엔 너무 외로워서 자식 집에 들어가려고도 했는데 막상 들어가면 눈치가 보여서 결국 나왔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것도 배워야 해요. 처음엔 무서운데 익숙해지면 이게 또 낫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차잔만 봤습니다.
저와는 사정이 다른데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닿았어요. 익숙해지면 이게 또 낫다. 지금 제가 느끼는 이 조용함이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뒤로 가끔 노크를 했어요. 시장에 간다며 같이 가자고 하거나 복지관에서 체조 수업이 있다며 한번 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사양했어요. 몸이 좋지 않다느니 약속이 있다느니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원룸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이철수가 다시 오라고 할 때까지? 아이들한테 연락이 올 때까지? 아니면 스스로 돌아갈 때까지? 다음날 복지관 체조 수업에 따라갔습니다. 순자 씨가 소개해준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였고 비슷하게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냥 같이 팔을 뻗고 같이 숨을 내쉬고 수업이 끝나면 같이 물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쓰고 나니 오후가 달랐어요.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이철수와의 오가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제가 가서 밥을 해놓고 돌아오는 시기였는데 이철수가 먼저 말을 거는 날이 생겼어요. 어느 날은 제가 코트를 걸치려는데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춥던데 좀 이따 가지. 짧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붙잡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이 사람 방식으로는 이게 최선인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식탁에 마주 앉아 긴 이야기를 했어요. 퇴직 이후 이철수가 어떻게 지냈는지,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졌는지. 이철수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집에 있으면 당신은 나가고 친구들도 다 바쁘고 그러다 보니 당신이 어딜 가는지 자꾸 신경이 쓰였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의심이 많아진 게 아니라 불안했던 거였습니다. 쓸모 없어진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잔소리와 의심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 밉다는 감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말을 했어야 했는데. 이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이야기했어요. 40해를 살면서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다시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가기를 한 달쯤 이어가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오전에 장을 봐서 그 집으로 향했어요. 시금치와 두부, 고등어 한 손을 샀습니다. 이철수가 생선을 좋아했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현관 앞에 낯익은 운동화가 보였습니다. 큰아이 민준이 신발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 잠깐 멈췄어요. 아이가 왜 왔을까? 이철수가 불렀을까? 아니면 뭔가 눈치를 챈 걸까?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이철수와 마주보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어디 살고 있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근처에 잠깐 있어. 왜, 누가 얘기했어? 민준이가 이철수를 한번 봤다가 다시 저를 봤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영자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근처 빌라에 혼자 산다고. 김영자 씨.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있었구나.
민준이가 이철수를 향해 돌아섰어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를 왜 내보낸 거예요? 이철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내보낸 게 아니야. 엄마가 나간 거지. 각방 쓰자는 말에 집이 내 명이라고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거실에 잠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민준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영자 씨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이야기가 흘러나간 것이었어요. 아니면 민준이가 오는 길에 이철수한테 들었거나 어느 쪽이든 이제 덮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아버지 흉보게 하기 싫었어. 아버지는 왜 항상 이래요? 가족한테 상처 주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철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말을 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제가 기억해요. 어릴 때 다 봤어요. 아버지도 그게 싫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똑같이 해요? 나는 그렇게 안 했어. 아버지, 엄마 집에서 내보냈잖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저는 주방 쪽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끼어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이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했던 것처럼 나는 안 하려고 했어. 평생 그게 싫었어. 근데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철수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건 결혼한 뒤로 손에 꼽을 만큼 드문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저도 조금은 알았어요. 술을 드시면 거칠어지셨고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많이 힘드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철수가 그걸 얼마나 깊이 담아두고 살았는지는 몰랐어요. 그 집에서 어린 이철수가 무엇을 받는지, 무엇이 두려웠는지, 그걸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돌아간 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이철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잔소리가 많고 의심이 많았던 건 타고난 성격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봐온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텨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충분히 많이 다쳤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알고 나니 이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철수가 말했어요. 오늘은 이따 가지.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다음에요.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발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움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40해를 함께 살면서 오늘 처음으로 이 사람의 오래된 상처를 봤습니다.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그게 불쑥 나온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속이 드러나는 건가? 이렇게 늦게, 이렇게 아프게. 민준이가 다녀간 뒤로 며칠이 조용했습니다. 이철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들이 오간 뒤에는 잠깐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도 그랬고 이철수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작은아이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혼자 원룸에 있다며. 아버지가 쫓아낸 거잖아. 민준이와 달리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이철수와 사이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참에 그냥 따로 사는 거 생각해봐. 아버지랑 같이 있어봐야 엄마만 힘들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 일은 엄마가 결정할게. 엄마는 항상 그래. 참고 참다가 터지고 그러고 나서 또 들어가고.
평생 그러다 끝날 거잖아. 말이 날카로웠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렸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담긴 게 걱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원망, 아버지를 향한 감정이 엄마한테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오후에 그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철수가 방 안에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빛만 방 안에 얇게 깔려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길을 돌렸습니다. 왜 왔어? 저는 거실에 가방을 내려놓고 불을 켰어요. 이철수가 눈을 찡그렸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주방에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제가 해놓고 간 반찬이 그대로였어요. 밥솥에 밥도 그대로였습니다. 한 끼도 안 먹은 것이었어요. 국을 데우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지연이가 뭐라고 했기에 어떤 말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저는 알면서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철수 앞에 상을 내려놓았어요. 이철수가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그러더라. 내가 평생 엄마를 힘들게 했다고. 같이 있어봐야 독만 된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틀렸어? 저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저었습니다.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하나로 이 사람과의 40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도 살아온 것도 사실이고. 이철수가 말을 이었어요. 내가 아버지 닮았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아버지처럼은 안 살려고 했어. 그게 잘 안 됐던 거지. 당신이 나 없이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 안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포기하는 말이었습니다. 싸우는 말이 아니라 그냥 놓아버리는 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잠깐 이철수를 봤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은 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65살 남자가 이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래 참았어요. 오래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게 쌓였고 어느 날 각방이라는 말로 터진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밥 한 술 뜨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그냥 두고 나가는 것도 되지 않았어요. 이게 정인지 습관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40해라는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건지도 몰랐어요. 밥상을 치우고 나오면서 이철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내일 올게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빌라 입구를 나서면서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봤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싸우다 지치고 지치다 보면 서로가 보이고 그러고 나서야 이야기를 하는 건가? 너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진작했어야 할 이야기를 이 나이에 하고 있다는 게 서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하고 있다는 게 아직 늦지는 않은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매일 그 집에 갔어요. 밥을 하고 빨래를 개고 약 먹을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철수는 예전처럼 텔레비전을 크게 틀지 않았어요. 제가 뭔가를 말해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지 아니면 기운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이철수가 안방에서 뭔가를 꺼내 들고 나왔어요. 낡은 봉투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봉투였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철수가 식탁에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한번 봐. 저는 손을 닦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어요.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입금 내역이 빼곡했어요. 날짜와 금액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날짜를 봤을 때 저는 눈이 멈췄어요. 25년 전이었습니다. 이철수가 첫 입금을 한 날짜가 민준이가 태어난 해와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철수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거야. 저는 통장을 내려다봤어요. 금액이 작지 않았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어떤 달은 많고 어떤 달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끊어진 달이 없었어요. 25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안 줬어요? 이철수가 잠깐 창밖을 봤다가 말했어요. 줬으면 당신이 안 받았을 거잖아. 괜찮다고 했을 거잖아.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늘 그랬습니다. 괜찮다고, 됐다고, 나는 필요 없다고. 이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들 키우면서 하고 싶었던 거 못한 거 알아? 친정 어머니 편찮으실 때도 오래 못 있었잖아. 그때 내가 당신을 많이 붙잡아뒀어. 저는 통장을 손에 쥔 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아프셨던 게 민준이 초등학교 때였어요. 저는 내려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철수가 아이들 학교 문제로 길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냥 따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야 내려갔습니다. 그게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이철수도 알고 있었구나. 알면서도 그때는 말하지 않았구나. 이철수 씨. 저는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이철수가 저를 봤어요. 왜 이걸 지금 줘요? 이철수가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전화해서 그런 말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잖아. 당신이 나 때문에 힘들었던 거. 그게 맞아. 근데 나는 그게 다는 아니었으면 했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라는 걸 당신이 알았으면 했어. 저는 통장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이 사람이 이걸 25년 동안 모아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커튼 바꾸는 돈도 아깝다던 사람이 이걸 25년 동안 넣어뒀다는 게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고맙다는 말도 어색하고 왜 이제야 말하냐는 말도 어색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당신이 나가겠다고 했을 때 붙잡지 못했어. 자존심 때문에. 그게 제일 후회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 햇빛이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어요. 저도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저도 후회가 있었습니다. 각방이라는 말 대신 조금 더 일찍 이야기를 꺼냈더라면 참는 것만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터뜨려버린 것. 그것도 저였습니다. 우리는 둘 다 말하는 법을 몰랐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쌓아두다가 각자의 방식으로 어긋났습니다. 이철수가 통장을 다시 제 쪽으로 밀었어요. 가져가. 당신 거야. 어디 쓰든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됐어요. 25년치 마음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예쁘지도 않고 늦었고 말도 없이 혼자 해온 일이었어요. 그래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집었어요.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특별한 것 없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치. 이철수가 국을 한술 뜨더니 말했어요. 간이 딱 맞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오래전 어떤 저녁과 겹쳤어요. 신혼 때였는지, 아이들이 어릴 때였는지, 식탁에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먹던 그 무수한 저녁들.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다 우리의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이철수가 옆에 와서 행주를 들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제가 씻으면 이철수가 닦았습니다.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창밖에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걸며 생각했어요. 이게 끝인 건지 시작인 건지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고집이 셀 것이고 저는 여전히 속으로 삼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통장 하나가 식탁 위에 놓였어요. 25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쌓아온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달 말에 원룸 계약을 정리했습니다. 2달치 월세를 내고 나온 방이었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여행 가방 하나, 책 몇 권, 베개 하나였습니다. 나올 때도 들어올 때처럼 가벼웠어요. 박순자 씨가 계단 아래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잘 됐어요. 저는 순자 씨 손을 꼭 쥐었어요. 이 좁고 낡은 빌라에서 2달을 살았는데 이 공간이 저한테 뭔가를 줬어요. 조용함을 배웠고 혼자 있는 것을 배웠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았습니다. 그게 작은 것 같아도 작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철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뭔가 맞이할 준비를 한 것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왔어요. 이철수가 말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환영도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현관에 나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제일 큰 말인 것 같았어요. 저는 안방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화장대 자리에 있던 화분들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원룸에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온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넷이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우리는 다시 같은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밥을 먹을 때 말이 없었고 텔레비전 앞에서 각자 다른 것을 봤습니다. 이철수가 소리를 줄였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았는데도요. 저는 그걸 알아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어색해질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이철수가 아침에 외출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복지관 가는 날이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아요? 달력에 써놨잖아. 제가 써놓은 메모가 있었어요. 이철수가 그걸 봤다는 거였습니다. 복지관 체조 수업이 끝나고 순자 씨와 차를 마셨어요. 어때요? 다시 들어가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쁘지는 않아요. 그럼 됐어요. 나쁘지 않으면 좋은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맞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나쁘지 않으면 좋은 것. 그게 이 나이의 기준인 건지. 그런데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달 말쯤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올라왔어요. 이철수한테 전화로 심하게 한 뒤로 처음이었습니다. 지연이는 현관에서부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이철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이 마주보는 사이가 팽팽했어요.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저는 과일 접시를 들고 나갔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이철수가 지연이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도 섭섭하게 한 게 많다. 미안하다.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가 돌아가고 나서 이철수가 말했어요. 지연이가 저렇게 많이 컸네. 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철수가 말했어요. 경주 가자.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경주요? 당신 가자고 했잖아. 작년 봄에 제가 꺼냈다가 잘렸던 말이었어요. 이철수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이철수를 봤어요. 좋아요. 경주에 가는 날 아침,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신혼 때 사진이 있었어요. 젊은 이철수와 젊은 내가 어색하게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진 찍는 것도 서툴렀고 표현하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두 사람이 여기까지 왔어요. 싸우고 어긋나고 쫓겨나고 돌아오고 그 긴 길을 돌아서 여기까지. 저는 사진첩을 덮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경주 가는 차 안에서 이철수가 라디오를 켰어요.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철수가 핸들을 잡고 앞을 보고 있었어요. 봄 햇살이 들판 위에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포기였어요. 지금 이 침묵은 달랐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도 되는 침묵이었어요. 저는 그걸 느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닙니다. 이철수는 여전히 고집이 세고 저는 여전히 속으로 삼키는 편이에요.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 서로를 조금 더 알게 된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이 봄 햇살 아래 나란히 달리는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아주 조금은요.